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글로벌 증시는 오늘의 날씨만큼이나 추웠습니다. 긴축과 침체 우려 위험 회피 심리는 커지고 있고요. 또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까지 나오면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종목이 이렇다 보니까 파란불로 마감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 경기 방어주와 일부 개별 모멘텀 부각 종목들만 위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불확실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연말에 포트를 어떻게 재정비해야 할지 저희와 함께 확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정경민 차장의 종목 먼저 들어볼까요? 네, 정경민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오뚜기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좋은 소식 하나 없고 수급적으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세금 이슈도 있어서 시장이 버텨내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도 음식료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음식료 필승 카드인 건 다들 아실 것 같고요. 결국에는 절대적인 이익의 양과 상대적인 이익의 질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회수 높은 종목들과 개인적으로 좋은 실적이 예상되는 기업들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 방어의 대표적인 종목인 음식료 가운데서 오뚜기를 짚어주셨고요. 김병수 PB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 이어가겠습니다. 네, 김병수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풍산입니다.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에 구리 가격이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을 이제 제품에 전가하는 사업 구조로 중국 경제 재개 흐름과 구리 가격 추이를 관심 있게 지켜보신다면은 풍산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말에 중국발 훈풍이 섹터들의 순환매 장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재개 행보에 따른 섹터와 종목별 행보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김정한 대표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 이어가겠습니다. 예, 김정한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한국전력입니다. 정부가 2026년까지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시키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내년도 전기요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는 시장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받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수급상을 보더라도 최근 기관 투자자, 특히 연기금을 중심으로 순매수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뚜기와 풍산 그리고 한국전력까지 오늘장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일을 함께 열어갈 종목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연말 특집, 지금부터 담아야 할 2023 유망주. 오늘은 내년 하반기 왕좌 복귀를 노리는 반도체주, 그리고 몰려오는 수주의 온기가 기대되는 원전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반도체 보시죠. 미국 증권사들이 내년 반도체 부활과 동시에 한국과 대만 주식이 랠리를 주도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국내 증권가에서도 내년 상반기가 여팡이 바닥을 찍을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2023년 혹한기를 딛고 화려하게 왕좌로 복귀할 반도체주를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원전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선 세계적으로는 원전이 2배 확대돼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13년 만에 이집트와 폴란드에서 수주에 성공한 K원전이 현재 사우디, 체코, 영국 등 해외 시장을 지금 두드리고 있는데 2023년 수주 낭보가 이어지면서 주가에도 온기가 채워지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반도체부터 확인을 좀 해보시죠. 올해 정말 혹한기를 보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좀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들려오고 있는데 일단은 기업의 재고 부담이 내년 상반기에는 다소 좀 해소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입니다. 이 재고 현황과 소진 시기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은데 PB님께 먼저 들어볼까요? 어떻게 보면 반도체 시장 안 좋은 얘기가 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인력을 감축한다, 반도체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된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으면서 이제 반도체 시장
내년의 규모가 한 5,960억 달러로 올해보다 한 3.6%가량 감소할 것이다라는 좀 부정적인 전망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뭐 골드만삭스는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도 한 5조 8천억 정도로 당초보다 25%를 하향 조정할 정도로 좀 반도체를 좀 안 좋게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재고 자산 쪽에서 한번 살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고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반도체 업계에서 이제 아킬레스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빠르게 늘어나는 재고를 조금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기사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 말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DS 부문 재고 자산 규모가 한 26조로 지난해 말이었던 16조에 비해서 10조가량 증가하는 모습, 한 60%가량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고 하이닉스 또한 재고 자산이 같은 기간 한 8조 9조 정도에서 14조 정도로 한 64%가량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60% 이상 오르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재고 자산의 이런 어떻게 보면은 재고 쪽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4분기는 더 악화될 전망이다라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이제 재고 조정이 좀 일단락이 되면서 지금 감산 효과, 이제 감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미국 업체라든지 내년 상반기부터 반도체 고객사들의 재고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런 3분기부터는 다시 온기가 돌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이런 재고 조정이 일단락이 된다면 그리고 3분기 넘어가게 되면서 감산 효과까지 나오게 된다면은 반도체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PB님께서는 이제 재고 조정이 먼저 수반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하지만 뭐 시장에서 수요가 살아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재고가 이제 소진되는 기간도 아무래도 더 길어질 것이고 그에 따르면 업황에 대한 회복 시기도 좀 지연이 될 텐데 지난밤에 미증시가 마이크론 쇼크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경기 사이클과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내년 하반기에 수요가 과연 살아난다고 좀 기대를 해봐도 될지 궁금한데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반도체 자체 사이클도 중요합니다만은 전체 그 경기와 맞물려서 어떻게 그 돌아갈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경기 침체에 대한 논란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뭐 아직 침체에 들어가진 않았고 미국 경제가 내년도에도 부정적인 전망이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침체까지는 안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이미 그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침체를 나타내는 지표들이 나오기 때문에 경기 사이클상 악화 국면에 들어가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이런 조짐들은 올해 이제 여러 군데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특히 이제 그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사이먼데이 그 판매 금액 자체가 전년 대비 그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지만 그 물가 상승을 감안해 본다면 실제적으로 그 판매 수량은 이제 감소한 것으로 그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공급업체 같은 경우에는 연말 그 KPI 그 달성 및 재고 소진을 위한 노력으로 물량 및 그 가격 경쟁이 이제 더욱 그 심화될 것으로 그 전망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12월부터 수요가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판가는 하락하지만 출하량은 크게 증가하지 않는 이런 현상이 이제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말에는 사실 그 과거 같으면 이제 성수기인데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평년 대비 그 낮은 메모리 반도체 수요로 인해 가지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재고 물량이 그 예상보다 이제 높은 수준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경기 하락 국면에 따른 수요 감소가 이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다면 이제 언제 경기가 이제 전환할까에 있는데 현재 발표된 수준 이상의 메모리 반도체 감산 조치가 내년 그 상반기에 진행되고 수급 개선 시점이 이제 당겨질 가능성은 이제 배제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감산 효과가 이제 가시화되는 게 언제쯤이냐 이게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한 내년 3분기 정도를 우리가 좀 바라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전체적인 그 경제 사이클로 봤을 때도 미국 금리가 이제 상승을 멈추고 그 하락이 이어질 것으로 보는 게 좀 4분기이기 때문에 경기 흐름과 그 맞물려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한 3분기 이후는 돼야 좀 터닝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상반기부터 반도체가 그래도 온기가 조금 들어오기는 하겠지만 재고 관리가 되고 수요가 조금 살아나는 시점은 이제 3분기 지나고 나서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국내 반도체 산업에서 우리가 조금 관심 있게 봐야 하는 부분이 바로 또 미국의 탈중국화인 것 같아요. 미국의 탈중국화에 맞서서 중국도 반도체 산업 대규모 지원에 지금 나선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에 이 부분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뭐 호재로 작용을 할지 리스크로 작용할지 좀 양방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PB님께 들어볼까요? 미국이 이제 탈중국 어떻게 보면 대중 무역 분쟁이 다시 한번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YMTC라고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는데 중국 정부가 육성 중인 국유 메모리 업체라고 알려져 있는 회사입니다. 미국의 제재가 이제 강화되게 되면서 2년 내에 뭐 글로벌 메모리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올 정도로 좀 안 좋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미국이 제재를 하기 때문에 낸드 1위였던 삼성전자 그리고 낸드 3위인 SK 하이닉스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1차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요 미 상무부의 이런 수출 통제 요 제재에 대해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중국 기업들은 미국 기업의 장비를 사용하거나 미국 기업의 장비를 사용한 제품 자체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좀 강도 높은 제재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중국 정부에서 뭐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반도체 굴기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런 육성 중인 정부 정책들과 반대로 반도체 회사들이 좀 많이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낸드 같은 경우에는 D램에 비해서 진입 장벽이 좀 낮은 편입니다. 기술 난도가 좀 낮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많이 넘어올 수 있었고 하지만 미국에서 중국을 제재하게 된다면서 중국발 공급 과잉이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가격에서 좀 낸드다 가격이 좀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 어린 시선이 있습니다.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이 메모리 비중의 90%가량 나오고 있고 그중에 낸드가 30%가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에게 수혜가 조금 더 빨리 오지 않을까라는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중국을 제재함으로써 미국과 중국이 분쟁 그리고 이거에 대한 한국의 수혜를 좀 논할 때에는 미국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안에 공장이 있고 하이닉스도 우시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텔에서 인수한 공장도 다롄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 대중 무역 분쟁 또는 대중 제재를 했을 때 좀 불똥이 튀지도 않을까라는 이런 고민을 한번 하시면서 투자를 이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좀 실적 우려도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영업 적자가 지금 뭐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삼성전자도 4분기 영업이익의 급감이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회복을 좀 가정을 해본다고 하면 이제 대표님께서 턴어라운드를 이제 3분기 정도로 보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실적 바닥이 내년 2분기쯤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사실 뭐 2분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경기 사이클하고 굉장히 좀 밀접한 연관이 있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3분기에 좀 바닥을 찍고 4분기부터 이제 오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앞서 이제 설명을 쭉 해주셨지만 현재 반도체 시장을 보면 역사상 가장 빠른 수요 감소 속도 그다음에 가장 높은 재고 부담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가을 접어들면서 반도체 담당 애널들이 이제 메모리나 비메모리 쪽을 예시로 들면서 전체적으로 컨센서스 대비 한 2%, 3% 정도 이제 수익 예상을 꺾었는데 특히 이제 늦가을 들어서면서 이제 대규모로 20~30%씩 수익 예상을 이제 꺾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역시 앞서도 이제 설명을 해주셨지만은 실적이 불과 이제 2개 분기 만에 이제 적자로 전환하는 그러한 현실이 이제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메모리 생산업체들의 연말 재고를 살펴봤더니 수준이 한 10주에서 12주 수준에 이제 달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직 바닥을 확인하기는 좀 요원해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연말 수요초의 재고 조정 시즌이기 때문에 올해 연말을 거치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이런 재고들이 이제 풀리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더 암울한 전망들이 좀 줄을 이루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마이크론이라든지 키옥시아의 감산으로 인해 가지고 생산량이 출하량보다는 이제 여전히 뭐 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빠르면 2분기지만 적어도 이제 3분기까지는 우리가 실적 악화에 대한 좀 대비를 해야 되고 주가가 오른다면은 제가 볼 때는 한 3분기 이후 그것도 빨라야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이제 뭐 재고량이 지금 뭐 12주까지니까 3달 정도의 재고분이 있는 데다가 출하량이 생산량보다 또 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하반기까지 조금 암울하다라는 말씀이신데 일정적으로 모멘텀을 조금 체크를 해보자면 우선 다가오는 1월에 CES 2023이 있고 또 연초에 인텔의 사파이어 레이즈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아무래도 좀 그래도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좀 희망적인 그 모멘텀을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좀 트리거로 작용을 할 수 있을까요, PB님? 어떻게 보면 CES 같은 경우에는 매년 연초에 열리는 전자 박람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보다 좀 더 중시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인텔의 이제 사파이어 레피즈가 드디어 출시가 된다라는 게 좀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는 조금 암울할 것 같지만 하반기에는 조금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게 2023년 하반기에 서버용 D램 시장이 조금 반등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바일용 D램은 굉장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반도체 사이클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는데 이거를 이제 서버용 이제 D램, CPU 쪽에서 D램을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쪽에 들어가는 서버용 D램 수요가 반등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 어린 시선이 나오고 있고 특히 내년 1월에 이제 인텔의 사파이어 레피즈 같은 경우에는 DDR5의 수요를 촉진할 수 있는 신호탄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파이어 레피즈가 나오게 되면서 DDR5 서버용 D램의 DDR5를 지원하는 반도체 회사들이 우후죽순적으로 많이 내올 수가 있기 때문에 DDR5 수요 촉진의 신호탄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서 이를 시작으로 이제 반도체 기업들의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어지게 되면서 메모리 반도체의 고도화도 뒤따를 수 있다라는 기사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는 어쩔 수 없는 재고 또는 수요 감소로 인해서 부진이 기정사실화되어 있지만 하반기로 접어들수록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서버용 D램에 대한 성장이 충분히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CES 2023보다는 인텔의 사파이어 레피저 출시되고 이에 따른 반도체 회사들이 DDR5를 어떻게 더 많이 내올 수가 있는지 또는 D램 시장의 자체에 대한 성장성도 한번 살펴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올해도 그 반도체 전망이 계속 악화가 되면서 우리가 좀 기대를 했던 게 서버용 D램 시장 그리고 인텔의 사파이어 레피즈의 좀 출시로 통해서 DDR5의 수요가 좀 촉진되는 그 상황이었는데 계속 이제 좀 지연이 되면서 실망감이 좀 안겼습니다. 훈풍이 좀 불어오기를 바라보겠고요. 올해 이제 삼성전자의 그 좀 수급을 살펴보자면은 하반기에 외국인의 러브콜이 좀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12월 들어서 다시 매도 규모가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좀 연속성 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투자자의 행보에 대해서 한번 좀 들어보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투자 의견까지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일단 뭐 투자 의견이라고 말씀 지금 해주셨는데 일단 목표 주가는 아닐 것 같고요. 그 단기간에 이제 그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한번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최근 뭐 미국의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다음에 기술주들이 12월 들어서 이제 가파른 조정을 보였고요. 지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국내 시장에서 한동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이제 집중 매수하다가 12월 들어서 좀 매수가 좀 뜸해지고 오히려 순매도로 전환된 데는 뭐 이들 영향이 좀 큰 것으로 좀 판단을 해볼 수 있겠고요. 일단 그 테크니컬 상으로 나타나는 것만 보면 두 종목 다 아직은 이제 단기 바닥이 아니다. 추가적인 조정이 더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전저점 테스트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 SK 하이닉스의 경우 이제 추가 조정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경우 이제 외국인들의 그 순매도가 12월 들어서 좀 늘어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일간 차트를 보면 이제 주요 이평선이 그 밀집한 가운데 이제 아래쪽으로 최근 들어서 이제 방향성이 나와가지고 추가적인 이제 조정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이유를 살펴보면 재고 자산이 그 증가하는 속도가 이제 지나치게 이제 빠르고요. 이로 인해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내년 3분기 전후에나 이제 바닥을 확인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이런 반도체 업종의 어닝 컨센서스 하향이 추가적으로 또 발생할 것으로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도 커지면서 이러한 그 단기 저점을 찾아가는 움직임이 좀 이어질 것으로 그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수급상으로 보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최근 들어서 좀 강화되면서 주가 하락이 좀 지속적으로 이제 진행 중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심리적 지지선으로 여겨졌던 이제 8만 원을 하회하면서 주가 하락이 오히려 좀 가속화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이제 그 생산업체들의 생산 조정을 실시하면서 재고 수준이 피크아웃 하기 때문에 주가는 바닥을 형성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마이크론이나 키옥시아 같은 경우도 올 4분기부터 생산 조정에 이제 나서고 있는 반면에 국내의 그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아직 적극적으로 이러한 그 생산 조정에 그 나서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재고 피크아웃 시기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최근 그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이 양사에 대한 주식을 그 적극적으로 그 내다 파는 그러한 그 트리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고 조정을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부분이 오히려 외국인들의 매도를 조금 불렀던 것 같다라고 말씀 주셨고,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의 종가가 58,100원이고 SK하이닉스가 77,800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뭐 반도체 안 좋다라는 얘기는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년에 하반기에 다시 왕좌 복귀가 예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또 선행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매매 포인트를 또 어떻게 잡아나가야 할지 좀 궁금할 것 같고,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주 가운데서 탑픽까지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데 피비님께 여쭤볼까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너무 큰 회사이기 때문에 반도체 사이클을 먼저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게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 아이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TLB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인텔에서 이제 사파이어 패치가 나오게 되면서 DDR5가 시작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듈 인쇄 회로 기판을 만드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D램 모듈 인쇄 회로 기판과 SSD 모듈 인쇄 회로 기판을 만드는데 모두 국내 점유율 1위인 회사입니다. DDR5용 기판이 이제 매출이 나오게 된다면은 DDR5용만으로도 매출 확대가 충분히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소부장 업체들 중에 가장 먼저 반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D램 메모리 모듈과 SSD 모듈을 이제 인쇄 회로 기판을 제조하는 전문 업체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게다가 굉장히 기술력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높은 기술력을 경쟁력을 가지고 DDR5 시장이 개화된다면은 가장 먼저 반응할 수 있는 소부장 업체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사이클이 돌다가 조금 업황이 안 좋아져 있기 때문에 너무 큰 종목보다는 어떻게 보면 강점을 하나라도 갖고 있는 이런 소부장 업체들을 살펴보시면서 상반기 투자 이어 나가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쇄 회로 기판의 이제 국내 점유율 1위입니다. 인텔 사페어 래피즈 출시 후에는 탄력 있게 반응할 것이다. TLB 짚어주셨고요. 자, 이어서 원전주 보겠습니다. 폴란드, 체코, 뭐 사우디, 영국, 루마니아, 뭐 현재 한수원이 원전 프로젝트 입찰을 준비 중인 국가들입니다. 내년에 기대되는 수주 규모가 얼마 정도나 될지 좀 궁금한데 김명수 PB님께 이어서 들어볼까요? 어떻게 보면 원전 같은 경우에는 나라 정책적으로 굉장히 지원을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모멘텀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방산과 함께 굉장히 대통령께서도 직접 수주를 나서서 말씀하실 정도니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집트,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그리고 튀르키예까지 이제 해외 원전 수출을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이런 태스크포스도 생겼고, 이거에 관련된 예산도 편성이 돼 있을 정도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기사에서 이제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한국을 찾은 루마니아 에너지부 장관을 만났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게 되면서 루마니아 쪽 원전도 가능한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가 함께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국전력공사가 이번에 터키 정부와 40조 원 규모의 원전 사업 협력 논의 중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주가 되고 매출이 찍힐 때까지는 굉장히 많이 걸릴 수가 있긴 하지만, 튀르키예 원전 같은 경우에는 40조 원 규모이기 때문에 UAE에서 바라카 원전의 약 2배 가량으로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규모가 큰 해외 수주이기 때문에 원전 관련 업종들도 많이 주가가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올해 정부의 원전 생태계 구축과 함께 해외 수주가 시작이 되면서 주목을 받기는 했지만 사실 아직은 뭐 찍혀 있는 실적보다는 기대감에 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상승분을 좀 아쉽게도 고스란히 반납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내년에는 좀 실적이 좀 받쳐주면서 의미 있는 좀 산업의 변화를 좀 기대해봐도 될지 궁금한데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예. 그 앵커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이제 단순하게 어떤 한 테마로 이제 형성을 했고 일단 그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원전 쪽을 강화할 것이다 그런 기대감, 특히 허니문 랠리의 이제 하나로 이제 판단이 되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이어지면서 관련주라고 이제 판단되는 것들이 뭐 일차적으로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연말에 이제 전체적으로 그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옥석 가리기가 좀 이루어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내년에도 이제 그 원전 관련주 안에서 실적이나 그 수주 그 현황에 따라서 각자 도생하는 그런 모습이 좀 이어질 거로 그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그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시장이 주목하게 될 것은 그 수십조 단위로 터지는 그 해외 수출 그 가능성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시장 전체로 봤을 때 그 원전 시장의 성장률이 매년 한 4%에서 6%가 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적시에 그 건설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저렴한 건설비, 그다음에 기술력, 뭐 경제성 측면에서 여타 그 경쟁국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좀 그 우위에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는 내년에 걸쳐서 공급사 계약 체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체코는 2024년이고 사우디는 2025년에서 2026년으로 글로벌 원전 수주 가능성이 좀 높은 것으로 좀 판단이 돼 있고, 개별적으로 그 판단을 해볼 때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국내 투자사들하고 그 약 1억 380만 달러의 지분을 투자하면서 일단 스타트를 한 걸로 보이고 있고요. 내년에도 그 이러한 그 흐름은 좀 더 이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원전주가 기대감으로 오르긴 했는데 계속해서 뭐 기간도 오래 걸리고 좀 뭐 현실화되는데 좀 실적이 찍히는데도 기간이 좀 길다 보니까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내년에 원전주 투자에 있어서 이것은 꼭 기억하자라는 키워드도 좀 궁금하고 탑픽 종목까지 PB님께 한번 들어볼까요? 원전 업종 주가 같은 경우에는 탈원전 정책 이전 수준이 회복되는지가 굉장히 큰 관건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 원전 프로젝트가 어떤 대형 원전 프로젝트 검토 또는 수주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런 원전 관련 업종들이 테마성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변동성 적은 종목으로 투자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야 위험이 좀 분산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그래서 한전 KPS를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한전 KPS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력의 자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발전소의 정비 또는 운영을 하는 전문적인 자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4분기의 외형 성장, 해외 매출이 굉장히 많이 찍히고 있기 때문에 4분기 외형 성장이 기대가 되고, 내년에 수주 또는 해외 쪽에서도 좋은 소식이 전해진다면 다시 한번 주가가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한전 KPS 탑픽으로 꼽아주셨고 대표님께서는 조금 전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말씀을 주셨는데 이 종목이 탑픽이실까요? 차트와 함께 저희가 네, 설명 좀 들어볼까요? 차트 제가 뭐 국내에서 원전 관련주로 이제 분류는 종목들을 제가 살펴봤는데 좀 인상적인 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이제 한전 기술인데,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제 121선의 저항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그 순매수가 좀 유입 중에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국내 증시가 좀 조정을 받음에 따라서 이제 동반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원전주 내에서는 그래도 제일 양호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 그 소위 말해서 원전주로 불렸던 종목을 보면 현재 그 박스권 하단에서 좀 저점을 테스트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에 비하면은 그 두산 에너빌리티의 최근 그 주가 모습은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연말 특집 지금부터 담아야 할 2023 유망주. 오늘은 내년 하반기 왕좌 복귀를 노리고 있는 반도체주, 그리고 몰려오는 수주로 온기가 기대되는 원전주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 세계 에너지 자립 본격화로 본격 성장이 기대되는 신재생 에너지, 수출 훈풍으로 본격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건설 기계주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식창 조회수를 통해 투자자분들의 관심 종목 만나보는 조회수 업앤다운입니다. 오늘 올라온 종목들 보겠습니다. 계열사 미래첨단 소재 수산화 리튬 공급 계약 소식에 급등한 미래나노텍, 채권 발행과 전기요금 인상 이슈로 이목이 집중된 한국전력 보이고요. 연말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LG엔솔과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드로리튬, HLB 등이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은 금양과 에코프로비엠, HLB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코프로비엠부터 보시죠. 2차 전지주의 전반적인 약세 속에 3거래일 만에 다시 하락하며 10만 원이 무너졌는데요. 내년 양극재 성장성은 여전히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 보시면 4% 이상 밀리면서 9만 7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금양 보겠습니다. 2차 전지 사업 투자 본격화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현재 발포제 부분이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HLB 보겠습니다. 리보세라닙의 글로벌 신약 성공 기대감이 대규모 유상증자 청약을 흥행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이후 유상증자 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가 5% 넘게 빠지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그럼 에코프로비엠부터 정경민 차장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올해 코스닥에서 증권사 리포트가 가장 많이 발간된 종목이었는데요. 그만큼 시장의 관심은 컸지만 주가를 보면 52주 신고가 대비 30% 이상 하락한 수준입니다. 최근 조정 배경을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궁금하고요. 향후 반전의 실마리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조정의 이유는 크게 시장 수급적인 요인 하나가 있겠고, 두 번째는 내년 실적에 기반한 밸류 요인,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의 강세 이면에는 뭐 약세장의 피난처 역할을 했다라고 여러 차례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수급적 마디가 생겼었던 11월 말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수 편입이 되면서 2차 전지 전반적인 동반 하락이 나타나는 그런 영향이었는데요. 역시 좀 심리적인 것들이 좀 크지 않았나 좀 싶고요. 시장 대비 강세를 보였던 올 하반기가 2차 전지가 딱히 이게 강세를 보일 만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방향성은 그렇지만 속도에는 좀 의문이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 최근에 이제 연말을 맞은 대주주 회피 물량까지 좀 더하고 또 테슬라의 또 안 좋은 소식까지 좀 나오면서 매수 단절이 만든 수급적인 그런 요인이 일단 주가가 의미 있고 그리고 심리적인 지지선을 하회하는 그런 요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내년에 2차 전지 에코프로비엠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2차 전지의 실적이 부각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가이던스를 충족시키는 정도가 최선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내후년 실적을 당겨올 수 있는 그런 시장 하락률의 안정이 좀 나오지 않는다면 이론적으로는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내년에는 좀 횡보를 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단기적인 매력은 크지 않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대주주 회피 매물이 나오는 27일 전후해서는 한번 배당 기준을 지나고 나서는 한번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접근을 하신다면 27일, 28일 요 양일간을 노려보시고 다시금 예년의 주가를 단기적으로 회복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노려보는 매매가 유효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의 부진을 대주주 회피 심리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 하락으로 인한 수급 부진으로 짚어주셨고, 또 27일 전후에서 저가 매수가 이뤄진다면 단기 반등 가능성 조금 남아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10만 원 선이 무너졌어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볼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 대응 전략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내년 분기 평균 한 1,5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꾸준히 찍어줘야 본전 정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선반영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2025년 1조 이상의 영업이익이 가시화돼야지만 현재 시가총액이 좀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뭐 적정 가치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한 10만 원 언저리가 저는 어느 정도 밸류상 중립 지역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평가 영역은 9만 원 밑으로 내려와야지만 저는 뭐 밸류콜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겠고요. 장기 투자는 상관없겠습니다만 단기적인 수익률을 가져가기에는 지금 현재 이 부근은 굉장히 좀 애매한 구간이에요. 지금 9만 원대 후반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월요일 날 그리고 화요일 오전장까지는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말씀드린 대로 27일 뭐 오후 정도에 주가가 이제 9만 원 초반까지 만약에 밀리는 상황이 온다면 그때 좀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이런 좀 시각이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밸류 측면에서 중립적인 구간으로 보셨고 또 9만 원 선 이하로 내려와야 저평가 국면이니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금양 보겠습니다. 2차 전지 사업 진출 기대감에 올해 주가가 40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다시 관심을 받는 모습인데요. 기본 펀더멘털은 어떤 상황인지 일단 들어보고요. 2차 전지 부분 성장성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주주분들은 조금 뭐 싫어하실 수도 있겠는데 애초부터 이제 뭐 펀더멘탈에 그렇게 좀 큰 관심이 있었던 종목은 아닙니다. 본업의 펀더멘탈은 지금의 뭐 1조 5천억의 시가총액보다 거의 0하나를 지우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이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리튬에 대한 시장의 관심 그리고 편승 그런 재료를 바탕으로 만든 수급이 만든 그런 주가이다 보니까 펀더멘탈을 따로 이렇게 논하지는 않도록 하겠고요. 금양은 전략적인 사업 모델을 크게 세 가지로 지금 발표를 했죠. 원통형 2차 전지, 리튬 그리고 수소 요 세 가지를 축으로 해서 내년에 이제 사업군의 매출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좀 발표를 했었는데요. 일단 기대감은 현실적인 수치에 무조건 실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지금 막 기술적으로 좀 접근하시기보다는 생산된 제품의 품질과 판로 그리고 생산의 결과 등을 놓고 그 뒤에 판단하셔도 저는 늦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기대감의 트레이딩을 뭐 그냥 하시는 거야 뭐 그렇다 쳐도 투자의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실적 가시성 그리고 기대감을 현실화하는지를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미 부담스러운 주가 수준이어서 저는 일단 충분한 검증을 조금 더 거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미래의 가치가 이미 충분히 반영된 구간으로 저희 투자자분들도 경계감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떤 점을 보면서 균형의 시각 맞춰 나가야 할까요? 네, 일단 뭐 그 무슨 땡땡땡 리튬 뭐 리튬 땡땡 뭐 이런 종목들도 지금 검증을 거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튬을 제대로 정제해낼 수 있고 그 정제된 리튬을 특정 업체로 장기적인 공급 계약이 확정된다. 이런 그 전제가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주가를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일단은 뭐 회사의 뭐 일방적인 그런 이제 보도 혹은 일부 이제 호사가들의 뇌피셜만 보지 마시고 객관적인 자료와 대형사들이 왜 이 사업에서 이렇게 시간을 오래 끌고 이렇게 오랜 비용이 들어가는가도 한번 좀 객관적으로 좀 살펴보시면서 균형 있는 시각을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리튬이 귀하다고는 하지만 없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현재 모든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이 다 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유독 뭐 리튬만 이렇게 좀 혼자 저렇게 고공행진을 좀 하고 있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은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24,000원 정도에 좀 놓여 있는데 굉장히 마지널한 구간이잖아요. 만약에 이게 뚫리게 되면은 곧바로 한 2만 원대 지지선까지 한 번에 밀릴 수 있는 이제 그런 구간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또 이제 대주주 회피 물량까지는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회사의 어떤 흐름을 차차 좀 챙겨가면서 균형 있게 좀 시각을 가져가시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HLB 볼 건데요. 이 종목은 조금 빠르게 보겠습니다. 리보세라님 모멘텀에 주목받던 주가가 유증 발표 후 꾸준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조정 구간에서 그래도 외국인은 꾸준히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매수 배경 어떻게 보실까요? 네, 외국인의 매수는 뭐
이렇게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단편적으로 CFD 계좌를 이용한 국내 투자자의 가능성이 좀 매우 높고요. 이는 특정 외국 증권사에 편중된 그런 매수 창구를 좀 분석을 해보면 뭐 제법 확실한 사실이 아닐까 좀 싶습니다. 그리고 HLB 계열사 전반적인 수급이 좋아요. HLB 뭐 테라퓨틱스나 HLB 생명과학이나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 매수가 좀 연속성으로 보이는 것은 아무래도 주식으로 배당을 주는 일종의 무상증자 효과 같은 이제 그런 효과가 좀 있다 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매년 1월은 이제 바이오가 상승했던 전력이 좀 많았던 그런 시기고 해외 컨퍼런스 또 코스닥의 계절적인 강세 요인이 좀 작동을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HLB는 사실상 시밀러를 제외하면 코스닥에서는 순수 바이오로는 1위 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별적인 요인만큼이나 모멘텀을 기대하는 수급이 좀 있어 보입니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차트가 지금 제가 늘 강조드리는 굉장히 좀 신뢰성 있는 그 저점 부근에 거의 좀 다다른 것 같아요. 과거에도 이 가격대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끌다가 좀 강세 부근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 부근까지 와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에서 좀 하향 횡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장기 바닥 신뢰 구간을 하회할 시에는 뭐 이거는 뒤도 안 보고 과감하게 손절을 해야겠죠. 근데 오히려 저는 한 32,000원, 33,000원 선을 빠른 속도로 HLB가 돌파하는 구간이 나온다면 오히려 그때를 따라가는 추격 매매를 이용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조회수 업앤다운은 에코프로비엠과 금양, HLB 점검해봤습니다. 불확실성 구간, 균형적인 시각 가지고 매매 포인트 잘 잡아나가시길 바랍니다. 종목 조회하고 궁금증도 풀고 조회수 업앤다운은 주식창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울고 웃었던 다양한 종목 이슈들 만나봤습니다. 많은 종목들 가운데 내일을 여는 유망주는 어떤 종목이 될지 내일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김정환 대표님께서 하이트 진로를 가지고 오셨어요. 주류 시장에서는 뭐 높은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고 뭐 일종의 경기 방어 종목인데 매력 포인트 한번 들어볼까요? 네. 사실 실적이 4분기에 발표를 했습니다만 썩 좋지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일회성 비용이라고 볼 수 있는 인건비하고 물류비 등이 이제 반영되면서 실적 자체는 그렇게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년에는 이러한 이슈가 이제 부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고요. 여전히 국내 주류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 개선 사이클에 이제 진입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동사의 내년도 매출액은 한 2조 7,302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도 2,352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호한 실적이고 또 대표적인 이제 경기 방어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최근같이 증시의 어떤 조정 국면에서는 적절한 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수급상으로 봤을 때도 외국인들이 한 달 이상 이제 지속적으로 순매수를 해주고 있고 특히 이제 국내 기관들 최근 들어서는 금융 투자 쪽에서도 순매수에 이제 적극 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상으로도 좀 안정된 그런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차트와 함께 그럼 가격 전략 이어서 들어볼까요? 네, 차트 보시면 뭐 부담은 없습니다. 지금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고 있고 볼린저 밴드로 봤을 때도 상한선을 돌파하면서 좀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뭐 1차적인 저항선은 이제 121선이 걸려 있는 한 28,000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한 29,600원 정도로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손절가는 최근 상승 흐름을 시작했던 가격인 한 25,500원 정도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이제 수급상으로 좀 긍정적인 것은
12월 들어서 이제 거래량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는 점, 우상향하고 있다는 점이 좀 긍정적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김병수 PB의 종목 한국콜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화장품 관련주들이 중국 봉쇄 완화로 오랜만에 좀 기지개를 펴려고 하는 모습이 좀 보입니다. 오늘 한국콜마도 좀 상승불로 좀 넘어갔다가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재고 부담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성장 포인트와 함께 스토리 들어볼까요? 네, 한국콜마 어떻게 보면은 마스크를 벗으면 가장 먼저 관심 받는 업종 중에 하나죠. 화장품 업종의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한국콜라 같은 경우에는 재고 부담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하지만 이 이슈가 있었는데 3분기 재고 자산이 2,500억이 넘어가게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한 35%가량 증가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재고 자산 같은 경우에는 회전율이 빠르고 중국의 리오프닝이 있기 때문에 악성 재고는 아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고 실제로도 아마 빨리 소진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모습을 좀 많이 보고 있는데 2,500억 규모의 이제 글로벌 투자 펀드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바이오 기업을 발굴할 것이다라는 기대 어린 시선이 있고 한국 콜마 그룹 자체에서도 요거 굉장히 많이 관심 있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HK 이노엔 그리고 연우 등을 이제 인수를 성공했던 경험이 있으면서 화장품 업계에서 조금 특이하게도 R&D 투자 비율이 굉장히 높게 있는 화장품 업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R&D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7% 이상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년 매출의 7%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화장품 업체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특히 이번에 이제 국내와 이제 중국 법인에서 신규 고객사가 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국내 법인은 이제 핵심 고객의 수주 규모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게다가 홈쇼핑이라든지 H&B 스토어 쪽에서도 오더가 더해지게 되면서 안정적인 외형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단일 바이오의 의존도도 많이 낮아진 게 아닐까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도 충분히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인지도가 개선되면서 공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유의미한 지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가 중국 쪽에서 많이 완화가 될 거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이제 마스크를 벗게 되면서 한국 화장품 쪽이 조금 관심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0.7%가량 내려오면서 마감을 하게 되었지만 주가 상승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한 5만 원 선만 넘어갈 수 있다면은 1차적으로 목표가를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한 4만 9천 원 선을 넘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1차적으로 좀 중요한 지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아래쪽으로는 한 4만 원 선이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망이를 짧게 잡고 내년 상반기까지 화장품 업계가 앞으로 나오는 매출이라든지 뭐 발전 방향을 좀 살펴보시면서 투자하시면은 좀 괜찮은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이 이제 뭐 리오프닝 것도 중국이 개방이 되면 다시 한번 탄력을 받을 텐데 오늘 좀 눌리긴 했지만 그래도 상승으로 계속 방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정경민 차장께서 가지고 오신 아난티를 보도록 하겠는데 뭐 아난티가 뭐 부산에 이어서 또 제주도까지 정말 국내에서 리조트 산업을 발빠르게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주목하시는 스토리 들어볼까요? 네, 뭐 아난티 그러면 저 친구가 왜 저럴까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대북이라는 이제 꼬리표에 너무 오래 좀 주가도 그렇고 회사도 좀 시달린 것 같아요. 하지만 거기에 가려진 그 리조트, 프리미엄 리조트라는 그런 가치 그리고 성장성을 증명해 나가는 이제 그런 실적 개선들을 좀 보신다면 지금의 주가는 굉장히 현격한 저평가 영역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내년에 좀 큰 폭의 수익률을 좀 기대하고 있는 그런 개별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대북주라는 이미지로 너무 많은 이미지 소비가 좀 되다 보니까 정작 이제 내실 있는 리조트의 분양 그리고 운영 이런 사업이 창출해내는 현금 흐름을 시장이 좀 너무 몰라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 개발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뭐 불경기에 분양이 되겠느냐 이렇게 좀 반문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경쟁률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뭐 혹시 그 기장 아난티 가보신 분도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럭셔리하거든요. 가보시면은 좀 이게 우리나라인가라는 말이 이게 절로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잘 해놨고 그리고 이런 또 운영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또 이제 이 회원이라 하더라도 운영 비용을 상당히 좀 많이 내면서 좀 운영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현금 흐름도 굉장히 좀 좋게 지금 실적으로 인식이 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아난티가 처음 알려진 거는 이제 금강산이었죠. 이제 금강산은 뭐 이제 상각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 그게 실적에 반영되면서 지금 5천억
또 5천억 남짓되는 시가총액으로 굉장히 좀 쪼그려들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경기도 가평에 뭐 골프장도 있고요. 부산 기장, 서울 강남 등에서 정말 마진 높은 그런 좀 운영 수익을 증가세로 좀 나타내주고 있고 내년에는 청평, 제주 이런 쪽에 좀 확장을 가져가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아난티의 현재 그 회원이 47,000명 정도 되고 있어요. 이 정도면 리조트 사업으로서 굉장히 충분히 많은 그런 플랫폼화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배경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겠고요. 3분기까지의 영업이익이 80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4분기 예상이익을 감안하면 지금 1년 동안 영업이익 한 1,000억을 넘어갈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이제 최고급 프리미엄 리조트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평과 제주도에도 있다 보니까 뭐 3,000억 넘는 수익을 달성할 걸로 좀 예상은 하고 있는데 뭐 경기나 이런 것들을 좀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올해 영업이익은 뭐 충분히 거뜬히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시각은 존재하지 않나 이렇게 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실적적인 부분 그리고 프리미엄 리조트라는 가치적인 부분 그리고 워낙 많은 하락을 좀 보였었던 주가의 위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충분히 좀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가격 어디까지 볼까요? 예, 굉장히 이것도 단편적인 좀 어떻게 보면 좀 쉬운 차트일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요. 굉장히 계단식으로 움직였던 이제 그런 흐름이었다 보니까 뭐 저는 이제 그런 라운드 넘버 군데군데 이런 좀 우리가 좀 신뢰할 수 있는 이런 구간들 그리고 지지와 저항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상당히 좀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지금 6,000원대를 거의 한 달 정도 이렇게 좀 횡보를 하고 있다가 어제 오늘 이렇게 좀 올라서는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나왔기 때문에 신뢰도 높은 손절 구간은 6,0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어제 나왔었던 강세를 오늘 음봉이 다 잡아먹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에너지는 남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만 뚫고 난다면 저는 한 8,000원 부근까지는 크게 좀 매물대가 이렇게 찍어 누르는 구간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는 1차적인 목표가는 한 8,000원 정도 대시해 드리겠고 내년에 이제 이 분양 소식이 좀 들리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뭐 앞자리 수가 변하는 것까지도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뭐 시청하시는 분들도 한번 중기적으로 이 종목의 흐름을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시기에 해외여행을 못 가면서 더 좀 그 실적이 확대가 됐는데 조지소로서 좀 대북으로 실적이 좀 빛을 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내일 여는 유망주로 김정환 대표의 하이트젤로 또 김병수 PB의 한국콜마 또 정경민 차장의 아난티까지 만나봤습니다. 유튜브에 내여주 검색하시면 저희 프로그램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내여주 보시면서 포트 전략 다시 한번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김정환 GB투자자문 대표, 김병수 DB금융투자 잠실지점 PB, 정경민 IBK투자증권 분당센터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